안녕하세요. 바론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이 아니고 이제 당분간은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시황 방송을 위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죠. 오늘 보면 장을 보면 어때요? 코스닥이 막 2.6%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장 마감하니까 막 3% 폭락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쵸? 가진 거 팔았다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자, 장마감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치고, 요거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깡통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원분들이랑 제 영상을 이제 지켜보고, 저랑,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맞는 분들은 비중 분산을 잘 해뒀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공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공포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언제 10% 20% 폭락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그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대응을 하지 말라 그러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 하락은 견디면 올라오는 건데, 자, 반등을 놓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괴리를 메우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뭐 5년, 10년 내 가장 저점인 구간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부분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미증시가 금요일날 9%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3% 폭락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 선물이 장 시작할 때부터 거의 하한가에 박혔어요. 자, 하한가에 박히면서 하한가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에 박히니까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못해서 못 내려간 거지, 더 빠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금요일날, 저번주 그럼 금요일날은, 그러면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거였으면 우리나라 올라가고 뭐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갔냐. 미증시가 올라가기 전에 선물이 먼저 반영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한 7% 정도, 6%, 7% 정도 되돌려서 8%에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6%잖아요. 그럼 오늘 어때요? 자, 코스닥이 2.6%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럼 어때요? 자, 이 9% 반등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가, 자, 오늘 어때요? 미증시가 하한가가 5%니까, 5% 반영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거 2.6%에서 5%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 마감한 거라고. 요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지금 요렇게 흔들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이내로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반등폭이, 자, 9%, 10% 나왔죠. 자, 반등폭이 9%, 10% 나왔는데 8% 미만으로 빠진다는 건 뭐예요? 자, 어제 반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 급하락으로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제 반등보다 근데 더 크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이너스 15% 빠지고 마이너스 뭐 20% 빠지고 요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개파락해서 시작하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포만 이제 공포만 안정이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급반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종목들은 급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지수가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기더라도 테마든 뭐든 막 튀어오르는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요런 애들이 나오면 요거 팔아가지고 못 올라간 것들 담아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몇 번만 반복하면 계좌 수익률이 크게 불어나요.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그때부터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부터는 대응을 해주고 팔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시작될 거냐, 뭐 2, 3개월 있다 시작될 거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상승할지 하락할지 불안에 떨지 말고 변동성의 마무리 흐름을 체크를 하자. 자, 미국 코스피가 이제 뭐 대충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를 볼 수 있겠죠.
어제 뭐 9% 반등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어제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8% 저번 주 금요일 날 뭐라 그래? 서킷 걸렸다가 뭐 마이너스 5%인가 그러니까 거의 반등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요런 부분을 자,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미국 지수가 자, 마이너스 5% 선물이 마이너스 중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빠진 거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 정도면 덜 빠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안 빠진 거거든요. 내일 만약에 미 증시가 폭락이 나오면 개파락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만 안 나온다 그러면 개파락이 진행된다 그래도 반등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코스닥은 이제 나스닥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요 반등 부분이 전날 메워졌다. 지수가 뭐 이날 하루에 뭐 14% 폭락을 했으니까 그날 뭐 6% 반등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8% 마감이 됐으면 요 부분이 자 선물 흐름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미국이 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무기한 양적 완화 요런 카드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금리는 이제 1% 인하를 해서 자 0.5% 금리. 지금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뭐하고 하는데 환율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지금 보면 2018년도 10월이나 19년도 8월이나 이때 보면 1230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이 어때요? 1220원대에서 30원을 못 올라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으면 지금 1300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때문일까요? 자, 미국이랑 이제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는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0.5bp 인하를 하더라도 0.5% 인하든 0.25% 인하든. 근데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한은에서 만약 금리를 1% 똑같이 낮춰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있게끔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로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환율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금 가격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동반약세라 그래갖고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같이 빠진다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보도 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못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흘러내리고 증시는 올라가고 하면 어때요? 사이클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환율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의 상방 포지션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금이 이제 더 이상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가 빠지고 뭐가 할 때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환율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중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일본 증시는 좀 왕따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질 때 오히려 달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 부분들이 많은데,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일본은 부채가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 중국은 만약에 움직인다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미선물을 하한가 반영을 해서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 증시도 자 3-4% 자,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오르고 빠지고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미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강한 흐름인지를 봐야 돼요. 하락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체크가 안 됩니다. 이제 한 하락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올 때, 하락이 여기가 되든 더 빠지든 마무리가 된 다음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올 때 여기에서 더 빨리 요 구간에 도달을 하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더 빠르다, 이 흐름이 더 빠르다 그러면 요건 확실하게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자금이 이동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이제 빠지는 동안에는 안 보이는데 반등이 만약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가 체크가 되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됐으니까 요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유럽 증시가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죠. 한국보다 신흥국들보다 훨씬 많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락할 때는 전부가 다 하락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공포가 극에 달할 수 있는데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반등이 다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폭만 클 뿐이지 2018년도 10월이나 2019년도 8월이나 역사적으로 그 과거에 있던 그 어떤 하락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큰 리스크가 오면 1년에서 3년 동안 투자 기간이 이렇게 작은 사람들한테 리스크가 오는 거고요. 큰 리스크가 오면 큰 리스크. 자, 그 다음에 작은 리스크가 오면 2019년도라든가 18년도 10월이라든가 18년도라든가 2019년도 8월 때까지 이런 작은 리스크들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뭐 이제 6개월에서 1년 투자한 사람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경제는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사이클쯤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사이클에서 지금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예요. 요 밑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공포스러우면 안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과거를 계속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기회인데 더 살 수 없으면 그냥 견디면 돼요. 근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이제 기업들이 벌어주는 거지 내가 무슨 매매를 해서 막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막 매매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막 끌어올려갖고 나는 그걸 보고 산 게 아닌데 3년을 보고 샀는데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목표치에 도달해버리면 어때요? 그럼 이거는 버블이니까 파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은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면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 기본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기업 가치를 반영을 안 하고 올라가는 거면 이렇게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업 가치가 영원히 성장하니까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기반이 항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폭락을 하고 뭐하고 할 땐 이게 무시된단 말이에요. 이 가치라는 게 무시가 돼요. 자,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등이 마무리가 되면 반등폭이 미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강한지를 체크를 해보고 반등이 진행된 구간에서 하락폭은 더 강했는지 약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거다, 오늘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런 어떤 시그널을 잡아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기회를 보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빼고 뭐 내일 올라갈 거니까 오늘 사고 이걸 하려고 시황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등이 시작이 될 때 중소형주 지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하락해서 의미 있는 이제 시그널이 좀 있었던 건 뭐냐면 자, 이 시그널이 19년도 8월에도 나오고 20년도에도 18년도 10월에도 나왔는데 이게 유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이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싼데 중소형주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바뀌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를 봅니다. 대형주를 보면 오늘 보면 하락이 가장 큽니다. 3.3% 빠졌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했을 텐데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방어를 잘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중형주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1.7%. 중형주는 항상 중간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하락폭을 보면 대형주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빠지고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견조한 겁니다. 항상 원래 빠질 때는 중소형주가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중소형주가 그동안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18년도부터 뭐 10월부터 자 2019년도 뭐 8월 폭락 때까지 보면 폭락 이후에 중소형주가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마 흐름이 잠깐 붙었었고요. 10월 달에는 8월 달 이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IT 섹터에 잡히면서 요런 흐름들을 보는 거죠. 대형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금 거의 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중소형주 장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고 있냐면 중소형주 장세가 이번 폭락 이후에는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최근 반대 매매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소형주 폭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리고 19년도 8월이나 18년도 10월 폭락 막바지까지 진행된 그 구간에 비교를 해보면 그 구간보다 훨씬 중소형주들이 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밸류를 잡아놨을 때 더 이상 빠지기가 힘든 구간까지 내려온 게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8년도 10월 이후에 이제 반등 흐름을 이제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 보면 어때요? 자, 코스피는 아니라 대형주는 마이너스 14%가 빠졌어요. 근데 중형주, 소형주는 자, 21%, 27%가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진행될 때는 이게 18년도 10월부터 그림입니다.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수소차 테마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뭐 이제 한신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뭐 요런 것들이 움직였었어요. 자, 이게 테마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였죠.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테마 흐름이 나오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2월 달에 미증시가 폭락 나오고 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일 때는 어때요? IT 섹터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움직인 게 5G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막 오이솔루션 막 뭐 500%, 700% 간 거 구경했고 유비콜스홀딩스 막 이런 거 1000% 갔는데 구경했는데 우리는 몇 배, 뭐 100%밖에 못 먹었죠. 100% 뭐 300%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번 폭락 이후에 이런 게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 폭락 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유비콜스홀딩스는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팔아서 챙길 수 있는 포인트였지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이솔루션은 이거는 최소한 300%에서 500%는 챙길 수 있는 수익을 한 요정도는 이제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요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때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 라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시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업황과. 그럼 19년도 8월 달에 보면, 자, 19년도 8월 달 이후에 반등 흐름을 기억을 해보면 이때도 어때요? 대형주는 마이너스 14%밖에 안 빠졌는데 중소형주는 24%, 21% 훨씬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을 보면 어때요? 들 빠졌으니까 2019년도 10월 달에는 테마 장세 흐름 때문에 대형주가 들 빠졌으니까 어때요? 많이 가죠. 여기서도 대형주가 들 빠졌으니까 많이 간단 말이에요. IT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8월 이후에는 반도체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도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게 지수를 끌고 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그 다음에 움직였죠. 자, 보면 어때? 그동안 이 흐름들이 어때요? 대부분 맞췄죠. 이거를 맞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트에 갖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딱딱해서 이거 집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이런 거 튀면 이거 팔아서 반도체 같은 거 이때 당시에 반도체 같은 거 사놓으면 되겠구나. 자, 요런 거 나왔을 때 이거 팔아서 뭐 샀냐고요, 이거 팔아서. 자, 반도체 사고 다 했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 반도체 장세 나오고 할 때 수익 일부 덜어서 뭐 챙겼었어요? 자, 헬스케어 챙겼죠.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IT 섹터, 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헬스케어 섹터만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지수는 많이 못 움직여요.
반등이 나올 때 급반등으로 못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 덜어서 IT 다시 모아가면 된다고요. 그런 타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면 지수가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한 요 정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수익률을 딱 체크를 해보면 여기 수익률보다 여기 있는 수익률이 플러스가 확대가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계속. 그거를 보고 해야 돼요, 투자는.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빠질 때 대형주랑 중소형주도 빠지는 거 보면 어때요? 중소형주가 과거 19년도 8월, 18년도 10월달까지 이어지는 이 하락 흐름에서의 하락폭보다 괴리가 훨씬 작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빠질 거다, 오늘 빠질 거다, 이걸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요런 흐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걸 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 그리고 밸류. 밸류가 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싶으면은 안 빠지겠죠.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시황 같은 거를. 그럼 다음 흐름들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높은 쪽에 비중 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럼 그게 움직였을 땐 또 분산을 해나가고 또 다시 압축해서 수익을 챙기고 분산을 해나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렇게 반복인데 시장이 2018년도부터 지금 거의 뭐 2년이 넘게 2년 3개월 동안 빠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크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이게 장기적으로 빠진 거에 절반을 되돌리면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장기적으로 빠진 거에 절반 되돌리면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2 더블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폭의 절반만 되돌려도 어디서부터 빠졌어요? 2600부터 지금 1700까지 빠졌죠. 자, 빠진 폭이 몇 폭, 이게 얼마예요? 2600에서 1700까지 빠졌으니까 800포인트 빠졌네요. 800포인트. 2600이 아니라 2700이었구나. 2700에서 1700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10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면 500포인트 더하면 대충 22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요 정도 반등이 나오면 계좌 수익률은 어때요?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것보다 플러스가 훨씬 확대된다고요. 우리는 인덱스 투자를 하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빠지는 구간에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고 하락이 되어 있는 구간에는 항상 견디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평가되는데 이게 이런 폭락이나 하락이 나올지 어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왜 계속 제가 기회라 그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다음 흐름들이 보이니까 기회라 그러는 거예요. 폭락 다음에는 내 포트 중에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자 수익이 확대가 되겠구나. 요런 흐름들이 나오면 자 수익이 확대가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니까 계속 폭락은 기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오를 거다, 내일 빠질 거다, 요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시황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해서는 절대 장기 투자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해갖고 아무리 많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있어요. 워렌 버핏만큼의 성과를 낸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피터 린치만큼의 성과를 낸 사람이 없어요. 단기 매매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낸 사람이 있냐고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누구 뭐 BMW인가 뭔가 뭐 있는데 누구 있는데 그 사람도 보면 어때요? 그냥 몇 천억 있는 거잖아요. 막 수백 조씩 못 벌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즈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큰 사이즈를 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고 가는 거죠. 투자는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100% 이기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폭락은 견뎌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시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대한 기회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뭐예요? 요런 움직임들 제가 다 맞춰 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춰드렸죠. 다시 움직일 때 어떻게 될 거다 맞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은. 그럼 다시 움직일 때 뭐예요? 딱 이 시그널 보여주잖아요.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동안은 우리는 대형주 장세였는데도 중소형주 갖고도 이렇게 지수보다 훨씬 괜찮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자 수급을 보면서도 힌트를 얻어야 돼요. IT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죠. 외국인이 파는 거 다 떠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때요? 개인들은 어떻게 받아요? 외국인들은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갑니다. 파생이랑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금이나 여러 가지 같이 올라가서 그냥 뭐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가 아래다 받아서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사죠. 근데 개인과 기관은 호가에다 깔아놓고 팔아요. 팔 때는 위에다가 걸어놓고 살 때는 밑에다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힌트를 보면 지금 수급이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들 있죠. 개인 수급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죠.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여기서 받다가 나중에 던지는 흐름이 나오고 외국인이 그걸 다시 다 받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외인 주도 장세가 되면 IT 섹터는 못 움직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요거 사고 있네. 최근에 보니까 요거 사고 있네요.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요게 먼저 올라가주면 야 우리 포지션 이번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뭐 가치주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사서 모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주도 섹터가 3년 후에 나오든 5년 후에 나오든 언젠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로 해갖고 밸류만 딱 철저하게 분석을 해갖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비중을 안 쪼개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다 중도 포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섞어가는 거예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자, 성장 섹터하고 자산 섹터를 같이 섞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뭐 한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자산 가격은 미리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초입구한부터 미리 이제 반영을 다 해놓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움직이고 자산 가격은 경제가 진짜 좋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가지 못하고 경제가 꺾이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다 죽는다 하잖아요. 자, 엄청난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구간 얼마가 더 빠지든지 간에 어떻게든 견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